저희 유튜브에서 저희 어머니가 되게 막 저한테 좋은 것만 주신 것 같이 나오지만 네네. 저한테 한 가지 실수를 하신 게 있어요. 되게 작은 실수인데 네. 왜 이제 부모님들 애들 데리고 학원 상담 많이 가시잖아요. 네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수학을 진짜 못했어요. 네네. 지금도 제가 군대를 다시 가는 꿈은 안 꿔도 수학 시험 다시 보는 꿈 꿔요. 네네. 막 식은땀 흘리면서 깨거든요. 제가 왜 수학을 그렇게 어려워하고 두려워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네.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랑 이제 수학학원에 상담을 갔어요. 네. 근데 어머니는 이제 그냥 별 뜻 없이 저희 승우가 되게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애가 성적이 잘 안 나와요. 엄마인 제가 수학을 잘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엄마 닮아서 수학머리가 없어서 수학 공부를 잘 못하나 봐요. 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별 얘기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순간 두 가지 메시지가 저에게 이 무의식 속에 각인됐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나는 수학머리가 부족한 사람. 일종의 정체성이죠. 두 번째는 수학 공부를 잘하는 데는 수학머리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네. 노력, 방법, 과정보다 수학머리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네. 근데 그 수학머리라는 건 내가 타고난 거고 네.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네네. 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에서 조 작가의 스몰빅 클래스 운영하고 계신 조승우 작가님을 모시고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사실 아이들이 타고나는 거 아닌가, 스스로 하는 아이들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뭐 당연히 타고나는 것도 영향을 끼칠 거고 제가 네. 뭐 그거를 아주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도 그렇고 이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릴 때 초기부터 늘 강추를 넘어서 강권해 왔던 네. 책이 있어요. 그 네. 마인드셋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그 네. 책은 스탠포드의 캐롤 드웨기라는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근데 네. 심리학적으로 되게 성공한 사람들, 뭐 CEO들, 운동선수들 뭐 이런 분들을 다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 그들의 공통점이 이제 마인드셋에 있었다. 그런 네. 얘기를 하시면서 그게 이제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바라보는 일종의 마음속의 렌즈 같은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유튜브에 그 네. 박철범 변호사라는 분이랑 또 안소린 작가라는 분이 나는데 두 분의 공통점이 이제 소위 중학교 때까지 혹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거의 꼴찌나 뭐 하위권을 맴돌다가 네. 성적 역전을 올린 케이스였고 제가 네네. 실제로 압축 공부라는 책을 쓸 때도 이제 그런 케이스들 많이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할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질문했을 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어찌됐건 제가 그 공부를 시작하던 시점에는 안 해서 못한 거지 내가 열심히 하면 잘하고 내 실력을 올릴 수 있을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네.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라는 얘기를 네. 두 분이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결국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거였고 저는 이 자기주도 학습 공부라는 것이 단순히 뭐 수학 하나를 잘하고 영어 하나를 잘하고 이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 동안 이 많은 것들을 누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소화해내느냐 그리고 동시에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그로부터 뭔가 그 회복 탄력을 해서 다시 내가 이거를 보완하고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그 일련의 과정이 전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은 단순히 타고난 재능, 타고난 어떤 그런 것들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람의 마음가짐, 태도 혹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어떤 내면적인 요소들이 영향을 다 네. 종합적으로 끼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 또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일종의 멘토 역할을 해주면서 그런 마음가짐이든 실제 필요한 역량들을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아까 그 자기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바라보는 렌즈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아이를 볼 때 얘가 지금 그 렌즈가 장착되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부모의 말과 행동이 네. 그 아주 좋은 렌즈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사실 부모님들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가님 오시기 전에 설문을 했어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어떤 게 제일 궁금하신가요? 했을 때 어떤 부모의 태도나 말이 자기 주도적인 아이를 키우는지 39%나 이 질문을 네. 투표를 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우리 아이에게 자기 주도성을 네. 키워주는 것인가. 네. 실제로 저희 유튜브에도 자기주도 학습을 어릴 때부터 엄마표로 해서 되게 잘 키우셔가지고 이제 뭐 소위 입시에서도 좋은 성과를 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네. 이제 그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때로는 어떤 부모님들이 기대하셨던 답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네네. 뭐 어릴 때 뭐 중학교 때까지는 또 이렇게 했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했고요. 근데
그런 답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사실 그런 답이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해줬지만 그 이후에는 약간 스스로 알아서 했어요. 네. 이런 말씀들 네. 많이 하시니까 약간 부모님들이 약간 현타가 오시는데 어. 부모가 할 필요 없어. 이 말씀이 본질이 아니라 네. 저는 좀 그 말씀의 본질이 되게 힘을 빼고 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정말 더 깊은 본질은 결국 순리대로 했다. 네. 그러면 결국은 부모가 아이에게 한 존재로서 가장 중요하게 해줘야 될 가장 앞단의 역할. 네. 그게 저는 동기를 형성하고 네. 태도를 만들어주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하고 네. 오늘은 좀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궁금한데 그러면 그 동기랑 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성장 마인드셋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연장선에 좀 말씀을 드리면 캐롤 드웨그를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네. 구체적으로 이 말이 뭐 이렇게 결과를 네. 만듭니다 보다는 더 본질적으로 부모가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리고 그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 마인드셋이 반영되어 나가는 그 말과 행동들 피드백이 이 아이의 마인드셋과 이 아이의 삶의 태도에 결정한다 혹은 아주 압도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한 가지 퀴즈를 내볼게요. 네네. 어떤 아이가 체조대회에 나갔어요. 되게 네. 열심히 막 노력을 해가지고 우승을 하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 우승을 못했어요. 네. 그럴 때 이제 부모는 어떻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피드백일까요? 네. 라는 퀴즈가 있는데 네. 제가 이 퀴즈를 내면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부모님들께 얘기를 드렸는데 항상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한 답이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5가지 선지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엄마 아빠 생각엔 네가 최고야. 두 번째는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우승 트로피를 도둑 맞았어. 세 번째는 체조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야. 네 번째는 너는 재능이 있으니 다음엔 반드시 우승할 거야. 네. 다섯 번째는 넌 우승할 자격이 없었어. 사실 이게 출제자의 의도는 네. 가장 좋은 피드백보다는 가장 덜 나쁜 피드백이 무엇이냐. 네. 결국 그럼 4가지는 확실하게 아주 나쁜 피드백이다. 해보세요. 가장 덜 나쁜 걸 골라보세요. 고르는 거죠. 몇 번? 저는 1번이 그나마 덜 나쁜 것 같은데 네. 정답은 네. 있나요, 여기 중에? 가장 덜 나쁜 피드백은 5번. 진짜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피드백이 4번입니다. 네. 아니, 1번 괜찮은 것 같은데 네. 5번 뭐였죠? 너는 우승할 자격이 없었다고요? 네. 이거 보고 악담 물론- 아니에요? 아, 물론- 너는 네. 그래서 제가 자격이 없다. 네, 성장 마인드셋이란 맥락에서 또 네, 출제자의 네, 네. 의도가 가장 네. 덜 나쁜 피드백이라는 이제 진짜요? 말씀드린 건데 물론 이제 5번도 당연히 그 앞뒤로 들어가야 될 얘기가 있죠. 그래서 네, 제가 네, 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로 엄마 아빠 생각엔 네가 최고야. 네. 이게 사실 거짓말이잖아요. 최고가 아니었으니까 우승을 못했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기대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그거를 보완해서 더 나은 결과로 발전하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이 부모가 또는 그냥 사람이 사람에게 줘야 될 첫 번째 좋은 피드백의 조건이 바로 정직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 판단이라고 하죠. 이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자기 객관화 능력, 메타인지 능력을 사실 아이에게 향상시킬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객관적인 상황 판단에 의거해서 피드백을 줘야 그 아이가 그 상황을 수용하고 뭔가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아이로 성장을 할 겁니다. 두 번째, 네. 도둑 맞았어. 이건 좀 너무 이건 누가 봐도 남 탓을 정답이 아니에요. 네, 남 탓을 하는 네. 거니까요. 근데 이런 피드백들이 되게 중요한 게 이 피드백이 저는 오히려 되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 네. 아이한테 앉아봐. 우리 앞으로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인생에서 성장이나 성공이나 실패라는 건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야. 각 잡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이한테는 임팩트가 큰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런 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으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수년 동안 아이에게 이 메시지를 얘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앞으로 행동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 3번은 이제 체조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물론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전문 용어로 정신승리라고 하죠. 이 피드백을 듣고 아이가 뭐 어떻게 느끼냐 이런 걸 넘어서서 결국 이 피드백이 아이에게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이드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네. 체조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아이는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면 그럼 다음번에 또 열심히 하다가 안 나오면 아 그래 별로 중요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어떤 것도 되게 그릿을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태도를 가지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4번 이게 가장 이제 위험한 메시지라고 네. 네, 캐롤 드웨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당연히 이제 재능이 있으니 다음엔 반드시 우승할 거야. 그러니까
다음에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주고 싶어서 네네. 당연히 4번을 많이들 꼽으세요. 부모님은 반드시 우승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주는 거지만 이 메시지는요, 아이한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승하는 데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능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목표라고 하는 것, 꿈이라고 하는 것이 늘 한 번만에 되지 않잖아요. 그럼 네. 이 아이는 이번에 도전했는데 안 됐는데 다음번에 또 우승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엄마가 분명히 재능이 있어서 다음에 반드시 우승할 거라고 했으니까 또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또 우승을 못 했네? 또 했는데 또 우승을 못 했어요.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난 재능이 없다. 네. 엄마가 재능이 있으니까 우승할 거라고 했는데 나 우승을 못 했네? 난 재능이 없네? 그럼 이 아이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갈 동력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생각보다 이러한 피드백을 되게 많이 하는 게요. 저 유튜브에서 저희 어머니가 되게 막 저한테 좋은 것만 주신 것 같이 나오지만 네네. 저한테 한 가지 실수를 하신 게 있어요. 되게 작은 실수인데 네. 왜 이제 부모님들 애들 데리고 학원 상담 많이 가시잖아요. 네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수학을 진짜 못했어요. 네네. 지금도 제가 군대를 다시 가는 꿈은 안 꿔도 수학 시험 다시 보는 꿈 꿔요. 네네. 막 식은땀 흘리면서 깨거든요. 제가 왜 수학을 그렇게 어려워하고 두려워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네.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랑 이제 수학학원에 상담을 갔어요. 네. 근데 어머니는 이제 그냥 별 뜻 없이 저희 승우가 되게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애가 성적이 잘 안 나와요. 엄마인 제가 수학을 잘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엄마 닮아서 수학머리가 없어서 수학 공부를 잘 못하나 봐요. 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별 얘기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순간 두 가지 메시지가 저에게 이 무의식 속에 각인됐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나는 수학머리가 부족한 사람. 일종의 정체성이죠. 두 번째는 수학 공부를 잘하는 데는 수학머리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네. 노력, 방법, 과정보다 수학머리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네. 근데 그 수학머리라는 건 내가 타고난 거고 네. 바꿀 수 없는 거잖아. 네네. 그럼 내가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기가 어려운 거죠. 네. 방금 제가 이 체조대회 얘기 드렸을 때는 네네네. 이게 좀 극단적인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아이가 수학 머리가 부족해요. 우리 아이가 좀 공부 머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말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인생에서 넘어서기 어려운 아주 강력한 고정 마인드셋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런 말과 어휘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는 오늘 자기주도 학습, 동기부여 이런 측면에서 부모님의 말씀 태도 중에서 이런 측면이 가장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네네네.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 넌 충분한 자격이 없었어. 이거 사실 네. 너무 정없고 그래서 네. 출제자의 의도가 들어간 선지긴 해요. 네네. 근데 이제 당연히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공감이나 위로의 정서적인 지지가 필요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네. 넌 충분한 자격이 없어서 그 말은 이제 조금 더 덧붙여 설명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너보다 더 오래 더 열심히 준비를 해온 아이들이 있어. 그리고 동시에 너가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어 라는 그 부족에 대한 인정과 수용을 할 수 있게 짚어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얘를 공부를 잘하는 데 있어서나 뭔가를 잘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라고 묻는다면 전 첫 번째로 자기 객관화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메타인지잖아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 중에서 뭔가를 잘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에 대한 인정과 수용이 되어야만 자기 객관화 혹은 메타인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로는 거기에 덧붙여서 도움닫기라고 보통 부르는데 결국은 아이들이 좀 이걸 어떻게 더 보완할 수 있을지 어떤 점을 더 채워야 될지 알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부모가 어른으로서 이런 점이 좀 부족했는데 엄마 생각에는 이런 점을 이렇게 보완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제 좀 가이드를 주신다면 이 세 가지가 합쳐진 피드백을 저는 성장형 피드백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제 이러한 아이들에게 내가 물론 이런 게 부족했지만 동시에 이 부분을 개선하면 내가 앞으로 내 실력을 이렇게 키울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까지 심어준다면 그게 가장 좀 아이에게 희망과 동시에 부족한 점을 명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좋은 피드백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가 뭔가를 하다가 좌절했을 때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부모님들은 가장 좀 포커싱을 하는 부분은 그거 같아요. 아이의 지금 실망스러운 기분을 좀 네. 좋게 만들어주고 싶은 그 감정을 달래주고 싶은 그 마음이 큰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피드백이 그 아이의 다음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둬야겠네요. 그렇죠. 네. 네.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는 본인의 만족도에서도 정말 다르지만 성취도 면에서도 정말 다르죠? 네.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그 차이가 사실 초등학교 때는 잘 안 보여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중학교 때까지도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뭐 3학년, 2학년 올라가면서 혹은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데 자기주도적인 태도가 갖춰지지 않은 아이들은 뭘 못하냐면요. 네. 나에게 무엇이 맞고 나에게 더 최적화된 선택지가 무엇인지 결정을 못한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때는 왜냐면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문제집 정해주고 네. 오늘 이거 풀어 뭐 이 인강 들어 뭐 해. 이제 초등학교 때는 오히려 더 빠른 결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뭐 챙겨야 될 거 내신, 수능 또 그 안에도 과목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애초부터 부모님들이 다 챙겨주기도 어려울 뿐더러 결국은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나에게 최적화된 공부의 루틴, 공부의 시스템, 어떤 체계를 잡아나간다는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잡아나가는 과정에서는 최적화라는 과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나에게 뭐가 맞는지, 나에게 뭐가 맞지 않는지, 어떻게 했을 때 뭐가 더 좋은 성과가 나오고 더 나쁜 성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일종의 경험적 데이터들이 필요해요. 네. 그럼 사실은 자기 주도적으로 결정을 해보고 선택을 해보고 뭐가 더 좋은 결과인지 나쁜 결과인지를 일련의 시행착오를 겪어가는 과정이 사실은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인데 결국은 내가 뭔가를 선택해보고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 없으면 결국 이 아이들은 중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 혹은 고등학교에 갔을 때 이 많은 것들을 내가 어디서부터 어떤 우선순위로 어떤 방식으로 소화해내야 할지에 대한 체계를 스스로 이제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종합학원에 보냈을 때 우리가 잃는 게 바로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결국은 아이가 스스로 내가 어떤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의 시행착오를 이제 그러한 방식의 공부들은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자기 스스로 나에게 맞는 학습의 과정들을 설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이 자기주도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너무 지금은 수동적으로만 움직이는데 이 네. 아이를 자기주도적으로 네. 학습을 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범위의 일 안에서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1%라도 내가 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의 문제보다는 내가 이거를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뭐 할 수 네. 없어까지는 아니어도 네. 그냥 아이 눈에는 되게 이게 어려워 보이고 거대해 보이는 거예요. 네네. 아이들이 게임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게임 네. 처음 시작하면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모든 미션들이 유저에게 주는 메시지는 네. 이 게임은 매우 매우 쉬워요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게임을 당신이 하면 할수록 우린 최대한 빠르고 화려하게 경험치와 레벨업과 보상을 드릴 거예요. 결국 이걸 아이들 공부에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는 아이들한테 줘야 되는 메시지가 이 공부는 너무너무 쉬운 거고 네가 해야 될 건 그렇게 많지 않고 되게 적은 거야 라는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일상에서 하고 있는 아이들의 학습이든 과업이나 숙제들을 더 쪼개줘야 돼요. 네. 예를 들면 원래 숙제가 10페이지를 푸는 거였다. 네. 저라면 그거를 다 쪼개가지고 뭐 2페이지든 3페이지든 그래서 지금 네가 해야 될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힘든 게 아니야. 네. 또 시간도 우리 부모님들은 왜 애들 공부할 때 인간적으로 우리 40분 집중해야 되지 네, 않을까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애초에 그걸 기대하지 마시고 사실 초등학생이 40 집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고 저라면 차라리 40분 공부하고 10분 쉬는 것을 20분 공부하고 5분 쉬는 거 이런 식으로 시간도 쪼개주고 분량도 쪼개서 처음에 이 아이들이 진입할 수 있는 허들을 낮춰주는 네. 것을 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도 이제 게임의 원리에서 적용을 해보면 아이들이 결국은 이걸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동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실제로 제가 그 공부 마스터 플랜이라는 책 쓸 때 인터뷰했던 학생 중에 전국 1등을 밥 먹듯이 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막 전국 1등은 우리가 막 공부 되게 재밌어 할 것 같고 막 네. 껌씹듯 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질문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고등학교 때 수학의 정석 20문제를 푸는 게 너무 어려웠대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네. 보통 플래너에 1번부터 20번을 이렇게 내가 풀기라고 목표를 세우잖아요. 네. 근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17문제를 풀었어요. 네. 그럼 난 열심히 풀었지만 뭐 한 거예요? 실패한 거죠. 네. 그럼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 깨달았던 게 플래너에 1번부터 5번 적고 6번부터 10번 적고 11번부터 15번 적고 16번부터 20번 적었대요.
이렇게 쪼개고 나니까 내가 똑같이 17문제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1번부터 20번 적었을 때 난 실패했지만 이렇게 4개로 나눠서 적었을 때 난 똑같이 17문제 풀었지만 3개의 성공 경험을 쌓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한 개를 하면서 다음 걸 할 동력이 생기고 그 한 개를 하면서 또 다른 걸 할 성취감의 동력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죠. 네. 결국 그게 어떤 얘기냐면 내가 나아지는 느낌, 성취하는 느낌, 레벨이 오르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쪼개서 그렇게 성취감을 맛보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동시에 부모님이 옆에서 어제는 30분 동안 이걸밖에 못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했네? 어제보다 이게 오늘 좋아졌네? 네. 혹은 와 어제는 이거 어려웠는데 오늘 되게 쉽게 했네? 레벨이 오르고 경험치가 오르는 나아지는 느낌을 옆에서 짚어주시면 네. 아이는 내가 레벨이 오르는 것 같네? 나아지고 있네? 성장하고 있네? 네네. 그게 사실 인간의 되게 본성이거든요. 그 느낌을 계속 짚어주는 게 사실 우리가 게임에 빠지게 되는 이유고 네. 아이 스스로 이거를 초기에 이 진입장벽을 넘어서 결국 계속하게 만든 첫 번째 스텝은 성장하는 느낌을 네. 짚어주는 것,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이게 게임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쉽고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처음에 그 진입할 때 그 마음의 장벽 네. 또 일의 힘듦을 낮춰줘야 누구든 더 하고 싶고 그렇죠. 더 재미있고 네. 그걸 느끼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초반에 시작을 했다고 했을 때 그걸 네.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건 어떤 걸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은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라는 측면과 또 이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정체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먼저 정체성 부분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원래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니가 휴대폰 사주신다 그래갖고 네. 공부 시작해서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또 그 배치고사였는데 많은 친구들이 네. 시험 준비를 안 해주고 또 네. 시험 보러 안 와준 덕분에 이제 좀 성과를 거뒀어요. 네. 목표했던 바를 이뤘는데 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저는 그 전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친구들이 저한테 쟤는 우리 반 뭐 1등 이렇게 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면서 나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졌는데 한 예로 저는 네. 좀 벼락치기를 는 편이어갖고 네. 막 꾸준하게 평소에 공부를 잘 못했어요. TV 보는 걸 되게 좋아해갖고 네. 평소에 막 TV 많이 보고 하는데 개그 콘서트를 특히 되게 좋아하는 코너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시험 기간임에도 한 일주일 남았는데 그거는 꼭 봐야겠다 싶어서 제가 방에서 공부하다가 엄마한테 엄마 그 코너 할 때만 나 좀 불러줘 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코너 시작하니까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코너를 보고 발등에 불이 오, 떨어졌으니까 네네. 방에 다시 들어가서 공부를 했죠. 네. 근데 어머니가 다음날 아침에 저한테 야 승우야 너 엄마 어제 좀 깜짝 놀랐어. 와 네가 그거 얼마나 개그 콘서트 좋아하고 TV 보는 거 좋아하는지 아는데 그것만 딱 보자마자 끝나자마자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 보고 그렇게 절제력이 뛰어난 사람인지 몰랐어. 오. 엄마는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 네. 근데 저는 그 다음 시험 기간이 왔을 때 원하든 원치 않든 그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절제력이 어. 뛰어난 사람이니까. 네네네. 근데 이게 제가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 네. 결국 습관을 변화시키는 가장 근원적인 동력이 결과도 아니고 과정도 아니고 결국은 이 정체성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난 이런 사람이야라는 믿음이 사실은 그 습관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과 내가 잘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 거기에 이제 나는 절제를 잘할 수 있는 사람 또 내가 뭔가 한 번 하면 끝까지 결국 이뤄내는 사람 이런 다양한 정체성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결국은 이 동기를 가지고 지속해 나갈 수 있게 되는 좀 긍정적인 의미의 정체성 형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이 행동을 계속 반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행동을 짚어주시면서 네. 그냥 이거 잘했어를 넘어서서 와 절제력이 뛰어난 사람이네. 넌 마음 먹으면 되게 노력하는 사람이네. 네. 그런 정체성을 만들어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정체성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제 목표 의식으로 좀 넘어가면 이것까지 완성되면 저는 동기부여가 다 완성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들 하세요. 아이가 공부를 왜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네.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맞아요. 근데 보통 이제 부모님들의 답변은 이렇죠. 야 그래도 네가 공부를 해놓으면 나중에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발목 잡히지 않고 뭔가 또 수월하게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네. 어른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틀린 얘기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그런 얘기들을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하면 잘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이 대화의 맥락과 백그라운드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결국 부모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는 내가 정말 20년, 30년, 40년 살면서 우리 아이한테 본인이 했던 실수든 혹은 본인이 겪었던 좋은 경험들을 아이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지만 네. 아이들은 그런
경험들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동의도 안 되는 거죠. 최근에 그 저희 회사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도 깨닫게 된 건데 네. 아이들이 어떻게 진짜 동기부여가 되고 이 네. 목표의식이 정체성까지 이어지는가를 보니까 네. 반대로 아이들과 어른들의 또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뭐예요? 뭐냐면 초등학교 2, 3학년 때 아이들이 제일 많이 꿈으로 얘기하는 직업들, 어릴 때 왜 아이들 꿈 물어보면 많이들 경찰관, 네. 소방관, 네. 의사, 음. 간호사, 뭐 과학자 되고 싶다는 얘기를 되게 네. 많이 해요. 뭐 예를 들면 슈퍼히어로 되고 싶다, 아이언맨 네. 되고 싶다, 뭐 네. 아이들 되게 꿈이 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직업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아이들이 보고 느낀 세상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예를 들면 아이들 제일 많이 하는 뭔가 마음 아파하는 문제가 지구온난화 문제 혹은 막 유기동물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이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보통 아주 어릴 때 아이들이 얘기하는 꿈이나 어떤 장래 희망들이거든요. 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세상에 대해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명감이나 어떤 소명의식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공부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 동기부여 혹은 꿈의 씨앗이라는 걸 부모님들이 보통 외부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시는데 제가 만나본 모든 아이들은 그 정도의 차이도 있고 작든 크든지 간에 내가 뭔가 세상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또는 이런 사람들을 돕고 싶다라는 그 씨앗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 현생에 치여서 이 네. 눈앞에 작은 목표들, 뭐 그게 당연히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아이가 뭐 고래들 뱃속에 플라스틱들이 있어서 되게 마음이 아파, 난 네. 그런 걸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얘기할 때 사실 부모님들이 그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문제의식들이 훗날 어른들이 그토록 중고등학교 때 아이들한테 심어주고 싶었던 공부해야 하는 이유, 공부의 동기부여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놓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그 얘기를 계속 들어주고, 아 진짜? 와, 엄마도 몰랐네? 혹은 엄마도 너무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해. 네. 우리가 같이 이거에 대해 들여다보고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 그러면 그 생각들을 키워간 아이들은 직업으로서의 꿈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과 느낌의 영역이에요. 결국은 이 마음들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뭔가를 내가 해결하는 사람,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들을 끌어내주는 거거든요. 뭐 이거를 문제의식뿐만 아니라 호기심의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듣고 개발해 주었을 때 아이들이 결국은 어느 순간에 나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뭐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게 단순히 꿈을 넘어서서 아이들은 결국은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하나의 책임감까지 이어지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저도 어릴 때 공부해야 하는 이유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네. 뭐 처음에 김태희 씨를 덕질하면서 네. 뭐 서울대를 서울대 가야 되겠다. 네, 그것도 있었고 저 친구보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 혹은 저 점수를 더 잘 받고 싶다. 네.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외교관이라는 꿈을 정하고 나서 고1 때 굉장히 심한 우울증을 겪고 그렇게 외교관이라는 꿈을 정하고 나서 고2, 고3 때 정말 다른 삶을 살게 됐는데, 그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공부의 동기부여는 뭐였냐면, 나는 전쟁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그래서 외교관이 되고 싶은데 내가 공부를 하지 못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면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문제들을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럼 난 똑똑해져야 돼. 난 공부를 잘해야 돼. 왜냐면 나는 외교관이 될 사람이야를 넘어서 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가지니까 결국 그게 일종의 책임감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이게 아이들의 문맥이고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맥락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밖에서 뭘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식의 씨앗들, 호기심의 씨앗들을 듣고 그걸 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어느 순간 스스로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인지 그 답을 찾으면 결국 그때부터는 우리가 뿌리 깊은 나무라고 부를 때 굉장히 깊은 그 뿌리를 아이들에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훨씬 더 이 환경 문제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민감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을 이제 방에 켜놓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불을 끌 때 어른들은 항상 전기세 많이 나온다, 네. 돈 많이 나온다 하면서 끄는데 아이들은 항상 지구를 살려야 된다고 하면서 네. 불을 끄거든요. 네.
저희 아이들이 이 저금통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자다가도 밖에서 동전 소리가 나면 아빠가 저금통을 뒤지는 것 같다면서 뛰쳐나올 정도로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터키에서 지진이 났을 네. 때 물어보니까 선뜻 거기 있는 돈을 다 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거대한 주제고 어른들이 체감하기에는 네. 너무나 나하고 좀 멀리 네. 있다고 느껴지는 이슈인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게 아이들의 시선이고 감성이라는 말이 네. 너무 맞아요. 와닿았어요. 네. 보통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꿈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막상 네.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 좀 달라요. 지금 직업으로서의 꿈은 없을 수 있지만 네.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 동물들이 아프지 않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목표의식을 가진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결국은 이 아이들에게 꿈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직업을 아직 정하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꿈이 없다 혹은 이런 동기부여를 어떻게 심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실 때 꿈을 직업이 아니라 일종의 신념? 네. 그런 부분들로 바라봐 주시면 훨씬 더 이 아이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아이들과 대화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